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무당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도 근처에 아는 무당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을 직접 보고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무당과 친하게 지내며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친한 형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무당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업을 시작하게 된 시기였죠. 이 때문에 그 무당 누나와 연락할 일이 많았고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누나는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소위 신발이 좋다고 하는 애기 동자신을 모시고 있었죠. 몇 마디만 나눠봐도 기가 막힐 정도로 저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성생활이나 판타지까지도 맞출 정도였는데 매번 소름이 돋았죠. 아무튼 저보다 2살이 많았기 때문에 더 친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같이 담배도 피고 노가리도 까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끔 복채도 주기도 했지만 성의 표시 정도였죠. 친해지게 되면서 누나가 신을 받게 되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누구든 이런 상황이 되면 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누나가 천주교 신자였고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죽어도 신을 안 받겠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귀신들도 많아지다 보니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답니다. 신부님에게 부탁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신부님마저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신내림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누나가 운영하던 호프집에 산 사람보다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자꾸 본인 근처로 꼬이면서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전 남자친구랑 심하게 싸우면서 홧김에 그냥 죽으라는 말을 내뱉었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친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고요. 신내림을 받으니까 그간 아팠던 것도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누나가 본인한테 큰 행사가 있으니 놀러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행사가 뭐냐고 물으니 본인이 모시는 신이 바뀐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신을 받는 내림굿을 한다는 건데 이걸 진적굿이라고 부르더군요. 지인들이 와서 봐도 되는 자리라 저도 와서 구경이나 하라고 했던 거죠. 저도 궁금했던지라 따라갔는데 새벽에 가보니 이미 사람들이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글라인더 같은 걸로 누나가 작두를 예리하게 가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한참은 날카로워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갈고 또 갈더군요. 나중에는 흰천을 쓱 올려보고 이게 스르륵 잘 베어지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멈췄죠. 이외에도 함께 굿을 하는 무당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본인의 신아버지를 포함해서 5명이나 되는 무당이 함께 굿을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굿이라 거의 몇 천만 원은 썼다고 하더군요. 굿을 시작하니 정말로 하루 종일 뛰기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뛰는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랄까 조금 뭉클하고 측은함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 말이죠. 또 하나 재밌던 것은 굿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신이 내렸다가 나갔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신이 계속 바뀌는 건데 누나 본인은 잘 모르는데 나머지 무당 5명이 오고 가는 신을 다 보고 있었고 이걸 설명해줬습니다. 게다가 5명이 동시에 신을 묘사하는 게 똑같아서 진짜 귀신이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계기였죠. 받아야 하는 신과 보내야 하는 신을 구분해주는 건데 잡귀가 들어오면 천 같은 걸 찢어서 막 휘두르는데 조상신이나 이런 건 잡귀 취급하면서 쫓아내더군요. 계속 신기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이 와중에 죽은 전 남자친구도 들어왔습니다.
누나랑 남친 둘만 하는 대화가 오가는데 옆에 있던 무당들 때문에 진짜 소름이 돋았죠. 5명 모두 그 귀신을 보는 건지 둘이 하는 대화를 옆에서 실시간으로 똑같이 들려주더군요. 심지어 같이 있던 할머니 무당은 얘는 아직도 그렇게 네가 좋아 죽겠단다 이러면서 웃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뛰면서 저녁이 돼서야 드디어 누나가 모실 신이 온 것 같았습니다. 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한 건지 그제서야 신 아버지라는 사람이 구슬하더군요. 지금도 가끔 악몽에 나오는데 그 신아빠라는 사람이 작두나를 빼더니 자기 몸에 비비고 작두나를 본인 혀로 핥더군요. 진짜 신기했던 건 천도 그냥 잘라버릴 만큼 날카로운데 상처 하나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끝나자 누나가 신고 있던 버선을 벗고 발을 씻더니 맨발로 그 작두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작두 타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작두를 타는 이유가 신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신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작두를 타는 순간 바로 상처가 난다고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서는 누나의 물건들을 미리 여기저기 숨겨놓는 건데 이걸 누나가 신을 받고 다 찾아내면 비로소 신을 다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찾아내는 걸 보고 신이 완벽히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데도 정말로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 없었는데 몇 번을 곱씹어야 이게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죠. 원래는 동자신을 맡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신은 나이가 지긋한 영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나랑 둘이 맞담배도 못 피게 되었죠. 아무튼 이 누나랑 친해지면서 여러모로 신기한 일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당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 과거로 맞추는 사람들인데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언해주더군요. 그래서 혹시 무당을 찾아갈 일이 있거든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당들도 급이 나뉘는데 정말로 영험한 신을 모시는 무당은 진짜 다르다고 합니다. 잡기나 허주가 아닌 정말 실력을 지닌 무당들은 한눈에 봐도 인간사를 다 본다고들 하죠. 물론 신이 있는지 아닌지는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신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면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처럼 무당과 친하게 지내면 사업할 때나 사람 만날 때 자주 도움을 얻을 수 있겠네요. 어디 가지 말라거나 이런 일을 해보라는 등 인생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면 현실과는 멀고 일어나면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지몽을 꾸면서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주 가끔씩 자신이 꾸는 꿈이 무언가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꿈 해몽이라고 하지만은 굳이 해몽을 하지 않아도 섬뜩하고 끔찍한 꿈을 꾸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똑같은 꿈을 반복하며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시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입영 날짜를 받고 놀 때입니다. 친구가 서울에서 오락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오락실에서 숙식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주 후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남동생과 같이 놀러가기로 했습니다. 놀러가서 밤이 새도록 오락을 하면서 놀려고 했죠. 그런데 친구와 약속을 한 날 밤부터 이상한 악몽을 꾸게 됩니다.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친구가 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따라다니는데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려고 해도 새들이 제 머리를 쪼아대는 통에 제대로 도망을 갈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친구에게 머리가 잘려나가 길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좋은 꿈이려니 생각하고 있었죠. 문제는 다음날 똑같은 꿈을 또 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때만 해도 친구를 만나는 것이 기다려져서 그런가 하고 말았죠. 하지만 세 번째 날도 어김없이 똑같은 꿈을 꿨고 이번에는 눈물까지 다 나더군요. 그렇게 넷째 날 또 똑같은 꿈을 꾸고 울면서 잠을 깼습니다. 하도 무섭고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울면서 꿈 이야기를 했고 점을 보고 오라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사정을 했죠. 꾸역꾸역 어머니는 점집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섬뜩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꿈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아들놈 어디 가는 거 맞냐고 묻더랍니다. 어머니야 잘 모르시니 어디 간다는 말은 못 들었다고 했는데 분명 갈 거고 아마 북쪽으로 갈 거라고 절대로 못 가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아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아들놈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던 게 새가 머리를 쪼는 게 맞냐고 말하더랍니다. 또 친구가 아들을 원망하는 것 같다고 친구한테도 조심하라고 꼭 전하라고 당부하더래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거짓말하는 건가 싶으셨대요. 하지만 집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 표정을 보고 놀라실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게 맞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상 서울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니깐 그나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도 역시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건데 이전과 좀 달랐던 건 새들이 머리를 쪼았을 때 도망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가 끝까지 저를 쫓아와서 머리를 잘라냈고 새벽에 깼을 때는 식은땀이 범벅이었죠. 전날만 해도 친구에게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 그간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가 우리 동네에 와서 같이 놀자고 제안했죠. 말을 듣고 있던 친구도 뭔가 이상했는지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만나기로 했던 날 친구가 내려와 밤새 저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오락실로 일을 하러 갔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나보다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장님이 전날인 토요일에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일요일 아침에 오락실로 나와보니까 누군가 침입하는 적이 있더랍니다. 오락실 덮개가 다 열려있고 돈통도 다 털어갔다고 하더군요. 조사 과정에서 친구도 경찰서에 가서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했고요. 범인을 잡고 보니 절도도 있었지만 강도 전력도 있던 사람이라 만약 그 당시 오락실에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라는 게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즉 정말 꿈속에서처럼 친구와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친구도 어찌나 당황했는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또한 듣고만 있었지만 몸이 다 떨리더군요. 생전 예지몽 같은 거 꾸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안에 그런 내력도 없는 제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찾아오니까 너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그 꿈은 꾸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며칠을 자기 전에 무슨 꿈을 꾸게 될지 떨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벌써 몇 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만약 그 꿈을 무시했으면 어땠을지 싶으면서도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아직도 의문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로 꿈을 꾸게 된 거면은 사실상 예지몽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꿈을 며칠이나 반복해서 꾸는 거면은 분명 뭔가를 의미한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아직도 인간이 꾸는 꿈의 의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꿈에서 미래를 보는 경우도 있고 미래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이 때문에 평소와 다른 꿈을 꿨을 때 이를 해몽하려는 사람들도 많은 건데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너무 찜찜하거나 이상한 기분이 들면 꿈을 분석해보거나 몸을 조심히 하는 것도 좋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은 악플러들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죠.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일들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어느 한 악플러가 당한 끔찍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가시죠.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대화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이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가 시작되면서 연예인 관련 기사나 커뮤니티에서 악플을 달던 친구였죠. 평상시에도 매사에 불만이 많아서 남의 탓을 하는 게 일상이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도를 지나쳐 심해졌습니다. 절대 남자와 결혼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서 얼마 안가 결혼하더군요. 그리고 딸을 낳고 살았는데 결국은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피해의식이 점점 심해지면서 옆에서 조언하는 친구들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힘들게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과 사실상 손절하고 형제 자매도 없는 사람 취급할 정도로 심각해졌죠. 당장 돈벌이가 없으니 부모님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일을 저질러서 연이 끊겼던 겁니다. 아무튼 매일 인터넷을 살며 욕을 하는 일이 잦았는데 언젠가 군복무를 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에 엄청나게 악플을 달더군요. 그걸 자랑이랍시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나 심한 말을 했는지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점점 이 친구에게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는 겁니다. 우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연하남을 만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고등학생이더군요. 이 때문에 그쪽 부모에게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죠. 당시 반려견, 반려묘 6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전부 급사해버렸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기도 했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하게 되죠.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다쳤는데 분명 의사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특정 부분이 괴사하여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절단 수술을 하고 3개월 뒤 중풍이 와서 뇌수술도 받게 되었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채 1년도 안 되는 사이 모두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직도 소름이 돋는 부분은 저 일들이 벌어지기 전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때문입니다. 제가 해외 발령 나서 오랜만에 귀국했을 때 이 친구와 밥을 먹는데 본인이 요새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하더군요. 보통 꿈을 꾸면 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개꿈들이 많고 심지어 꿈도 별로 꾸지 않는데 언젠가부터 계속 꿈에 남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얼굴의 절반 정도가 함몰된 젊은 남자가 나와서는 아무 말 없이 본인을 째려본다는 거죠. 그 눈빛이 어찌나 무서운지 꿈에서 깨서도 가위 눌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 상태로 날이 다 갈 정도로 밤을 샌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꿈인지 가위에 눌린 건지 생시인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라고 하더군요. 얘가 원래 160에 78kg 정도였는데 몇 달 사이 27kg가 빠졌습니다. 얼굴에 다크서클이 진하고 진짜 말기암 환자처럼 피부톤도 새까매져서 처음 보자마자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도 이 친구가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원인을 정확히 못 짚고 있는데 사실상 식물인간 수준으로 의식 없이 누워있습니다. 이 친구가 쓰러지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계속 횡설수설을 하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아파 보였습니다. 자꾸 자기가 나쁜 말을 해서 화난 것 같다, 무당집에 갔는데도 무당이 기겁을 하면서 내쫓는다 같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꿈에 나오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저주를 퍼붓으니 나도 그만큼 해주겠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며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엄청 무서운 눈빛을 하고는 대놓고 저주했다는 거죠. 분명 남자 목소리는 맞는데 중저음에 아예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말투에 너무 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침대에서 소변해봤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이날 이후 일주일 뒤에 친구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고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죠. 솔직히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오빠한테도 오랜만에 연락 와서는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 친구가 같은 방법을 써서 여러 사람들을 저주하고 나쁘게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터넷상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너무나도 섬뜩하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쁘게 살면은 그만큼 돌아온다는 말이 절대 틀린 게 아닐 겁니다. 한낱 댓글 하나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저주했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겠죠. 얼마나 심했으면 죽어서까지 찾아와서 저주를 퍼부었을까 생각하니까 소름 끼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재밌는 무서운 이야기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들과는 다른 어디 책에서도 찾기 힘든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죠? 오늘은 할머니께서 해주신 무서운 이야기 2개를 가져왔는데요. 역시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지금과는 다르긴 합니다. 가시죠. 할머니께서 사셨던 시골에 한 아저씨가 계셨답니다. 평소에는 사람도 착하고 일도 부지런하게 잘했는데 이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성격이 포악해지는 아저씨였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도 걸고 마누라한테 소리도 지르고 말 그대로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가 저녁에 일을 끝내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마을로 왔는데 읍내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입구에 웬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듯 흥얼거리며 있더래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팔을 휘적휘적 하는데 뼈가 없는 것처럼 흐느적거렸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려면 꼼짝없이 그 여자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그 여자 근처에 다가갈수록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고 하죠. 분명히 아저씨가 멀리 있었을 때는 흥얼거리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소리를 지르듯 말하더래요.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누가 봐도 미친 여자인 것 같은데 술김에 그 옆을 지나면서 여자를 밀치면서 화를 낸 겁니다. 정신 나간 여자가 다 있노. 해가 다겠으면 집에 들어가 처잘 것이지. 대강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춤추던 걸 멈추고 아저씨를 똑바로 보면서 언제 그랬나는 듯 또박또박 말하더랍니다. 아재 집에 가면 뭐하겠노. 곧 나올 낀데 이제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더니 박수를 치면서 깔깔거리며 웃었다는 거죠. 기분 나빠진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여자한테 막 욕을 해대도 그 여자는 박수만 치면서 곧 갈 낀데 이제 곧 갈 낀데 라면서 계속해서 깔깔 웃더랍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아저씨는 그냥 집에 갔죠. 집에 와서 미친 여자 만난 얘기를 자기 아내한테 해줬고 아내는 재수없다고 말하고는 대강 잘 준비를 하며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아줌마가 남편이 일 나갈 시간이 됐는데도 누워있어서 깨우러 갔더니 아저씨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였다고.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사체가 되어버렸으니 마을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 또한 왜 죽었는지 전혀 알아내지 못했고 그냥 돌연사 처리되었죠. 그리고는 아저씨가 간밤에 아내에게 했던 말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한동안 다들 저녁에 마을 밖에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 귀신인지 모를 그 여자 때문일 거라고 다들 확신했다고 하네요. 할머니께서는 구미호 이야기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농협 창고라고 커다란 창고가 있었답니다. 벽은 노란색이고 지붕은 초록색인 낡은 창고인데 그 주변에 집이 몇 채 있었죠. 그 중에 할머니 집이랑 교류가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창고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창고집은 조금 가난한 집이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도로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 창고집의 살림이 조금씩 편해갈 때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죠. 그저께 죽은 김씨 할아버지네 무덤이 파헤쳐져 있다던가 마을 어귀에서 자꾸 여우 소리가 들린다던가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쁜 소문이 자주 들린다는 거죠.
그래도 창고집은 마을에서 조금 안쪽에 있었고 또 산이랑도 멀어서 별 관심을 안 가졌답니다. 그런 소문이 두어 달 돌고 있을 즈음 그날은 창고집 할머니께서 소변이 엄청 마려웠답니다. 근데 옛날 시골집은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약간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볼일을 봐야 되는데 뭔가 방밖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강을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방문 창호지에 순간적으로 그림자가 비치더랍니다. 한지로 된 창호지다 보니 그림자가 선명하진 않았지만 대충 봐도 분명 여자로 보였답니다. 이 야밤에 누굴까 싶어 한참을 보고 있으니 그림자로 미루어 보아 한복을 입고 있었고 사람 형체가 살랑살랑 흔들리듯 움직이고 있더래요. 그리 넓지 않은 마당을 사박사박 걸어다니는데 그림자로도 교태가 느껴지는 움직임이었죠. 멍하니 한참을 그림자만 보고 있으니 그 그림자가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뭔지 알 것 같다는 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청 예쁜 목소리로 할머니를 간드러지게 부르는데 무심결에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했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자던 할아버지께서 불현듯 뒤에서 당신 그 문 열면 죽는디, 니도 죽고 다 죽는디 열지 말거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방에 있던 수저로 문고리를 콱 잠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발을 올려두는 돌 위에 올라와서 할머니를 계속 부르면서 대청마루를 긁더랍니다. 그 야밤에 달빛으로 그림자가 뭘 하는지 보는데 마루를 득득 긁으면서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밖은 너무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문고리만 잡은 채 달달 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티고 있다가 새벽 쳤다게 울자마자 여자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고는 사라졌대요. 나중에 해가 밝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짐승 손톱 자국에 누군가 마당을 다 쓸고 간 흔적이 질비해 있었고요. 그제서야 마을에 돌고 있는 소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간밤에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다들 조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 무서운 귀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서 춤추는 귀신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웃는 귀신도 정말 위험한 존재임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마을 앞 여자는 둘 다 해당되네요. 그 말인즉 악귀 중에서도 악귀라는 뜻인데 여자가 말했던 집에 가서도 다시 나올 거라는 게 결국 죽음을 뜻한 거였을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제대로 알 수 없어도 아저씨의 죽음이 이 여자와 관련이 있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옛날 시골에서 더러 유명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도 산짐승, 심지어 구미호가 사람을 홀린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구미호는 사람과 견줄 만큼 영악하고 똑똑해서 영물로 여겼습니다. 홀리고 구슬려서 나오게 만들고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인데 물론 소문으로도 많긴 했지만은 이렇듯 비교적 현대에서도 목격담이 있을 정도죠. 아무튼 역시 옛날 이야기가 가장 재밌긴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우리가 지방령이라고 말하는 귀신의 종류는 한 자리에 머무는 귀신을 뜻합니다. 죽어서도 승천하지 않고 자신이 죽었던 혹은 원하는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죠. 대개 지방령은 산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저 그 주변을 맴돌 뿐 산 사람에게는 딱히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죠. 그렇지 않은 원혼도 있겠으나 지방령은 그리 위험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긴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어렸을 적 오랜 기억 한편에 자리 잡은 귀신 이야기를 보실 텐데요. 특이하지만은 그만큼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 가시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최초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한두 살 때의 기억은 거의 없겠지만 언젠가부터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겠죠.
제 기억 속의 첫 번째 집은 경기도 모처에 있었던 한옥 비슷한 집이었습니다. 4~5살이 되었을까, 제 어린 시절의 첫 번째 집은 작은 마당이 있고 방이 2개 있고 작은 거실이 있었던 집이었죠.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철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어머니께서 손수 키우셨던 식물들과 장을 담았던 장독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집 구조이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첫 집입니다. 현재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부모님께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선명하고 섬뜩함도 여전합니다. 드문드문 기억나는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선교원에 다니고 있던 5살짜리였습니다. 선교원과 집으로 가며 친구들과 뛰어놀고 저녁이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함께 TV도 봤던 게 대부분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다만 저에게 있어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죠. 집 마당에 있는 어느 한 곳은 다른 마당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크기 자체가 그리 크지도 않았고 주차칸 3개 정도의 넓이였습니다. 그중 사람 하나 간신히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변과 달리 쉽게 젖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마당 중 비에 젖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뭐가 놓여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 위로 비나 눈을 막아줄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면 그 자리에도 결국 물이 묻었지만 동그란 회색깔로 된 구역이 항상 나중에 젖는 모습을 몇 번이고 관찰하게 되었죠.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왜 저 자리에는 비가 안 떨어지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제 말에 따라 그 자리를 유심히 지켜보셨는데 분명 안 젖는 건 맞지만 딱히 이유를 아실 수가 없어서 그저 넘어가실 뿐이었죠. 그러던 중 제가 엄청 아프기 시작하면서 며칠을 알아눕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방을 쓰고 있었고 마당을 기준으로 왼쪽 구석방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린 것인지 몇 날 며칠을 쓰러져 골골대고 있었고 그런 저를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케어해 주셨는데 오한 때문에 병원 한 번 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그날은 초저녁부터 잠에 들어 새벽에 혼자 깨어나게 되었고 한동안은 말똥말똥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독한 약을 먹고 자서 그런지 나름 몸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잠이 오지 않으니 한참을 몸을 뒤척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양을 세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문득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제 방에 있던 창문은 밖이 훤히 보이는 창문이 아니었고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밖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보여 쳐다봤더니 그게 꼭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보였죠. 설마 2층 텃밭에 누가 있는 것인가? 전신주가 저렇게 그림자로 나올 수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딱히 짐작이 가거나 정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 한동안 그림자를 보고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꼭 사람이 어딘가 매달려 있는 게 분명하더군요. 머리카락이 긴 여자가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어딘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았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잠에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고 어젯밤 일은 까마득하게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줌이 마려워진 저는 또다시 새벽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통 옆에서 같이 주무시던 어머니를 깨워 화장실에 같이 가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것 자체도 귀찮을 정도로 오줌이 마려웠고 굳이 어머니를 깨우지 않고 혼자 문을 열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그때 문득 예전에 제가 봤던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떠오르며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체 뭐가 사람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었을까 궁금했던 거였죠. 그날도 달빛과 멀리서 비치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마당 안쪽으로 지고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더군요. 거실에 서서 마당을 봤지만 역시나 전혀 사람 모양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내 방에서만 보이는 건가 싶어 방으로 들어가 누워서 저번처럼 창문을 바라봤는데 분명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그대로 보이더군요. 그때와 시간이 달랐지만 확실하게 사람에 달려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모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소리 때문인지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깨어났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잠결에 가만히 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군요. 안도감이 들었던 것일까 이불을 걷어내고 엄마 저거 봐보라고 저거 꼭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제가 가리킨 방향을 쳐다보던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그림자를 쳐다보셨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문을 열고 나가셔서 마당 이곳저곳을 쳐다보고 오셨죠. 정말로 저거 아무것도 아니냐고 하니까 장독대가 빛에 반사돼서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린 저로서도 그 말이 그렇게 탐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봤을 때 장독대는 그림자를 사람처럼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니께서 안심하라고 하니 잘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여전히 그림자가 보였고 거슬렸지만 딱히 문제 삼거나 무서워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귀신이 그대로 그림자로 비춰졌던 게 맞았죠. 어머니께서도 그림자의 생김새나 꼭 창문에 비추는 게 이해되지 않으셨답니다. 게다가 그로부터 며칠 전에 기이한 경험을 하셨더군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라 저를 선교원에 보내고 텃밭에 올라 작물들 비 많이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비닐 같은 것을 위에 치고 계셨대요. 우산을 쓴 상태에서 일을 하려니 분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아래쪽에 이상한 게 보였다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스치듯이 봤지만 좁은 마당 구석진 곳,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가 젖지 않는 곳에 뭐가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다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 그 짧은 사이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여자 머리에 정수리까지 보였다고 하시더군요. 대충 넘어갔지만 며칠 뒤 새벽에 제가 말한 걸 보고는 덜컥 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꼭 사람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게 어머니 눈에도 확실히 보였고 그건 마치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셨대요. 너무 마음에 쓰이고 거슬리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일이 왕왕 있었는데 거기서 슬쩍 새벽에 봤던 걸 이야기했는데 다들 입을 틀어막더라는 거죠. 어머니도 놀랄 정도로 리액션들이 컸다고 합니다. 왜들 그러시냐고 물으니 쉬쉬하려고 하는 건지 말을 꺼내려고 하는 아줌마를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말리기도 했고 억지 웃음을 짓는 분들도 있었대요. 괜찮으니 그냥 시원하게 말해달라고 몇 번이고 말하니 그제서야 한 분 두 분 말하더라는 거죠. 전에 그 집에 부부가 살았는데 애는 없었지만 엄청 금슬이 좋았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시기가 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남편을 들들 볶기도 할 정도로 보기 좋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일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당해 죽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어버린 건데 한바탕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남아있는 와이프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장례가 끝나고도 며칠을 집 밖으로 안 나와서 동네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음식도 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흐른 시점에 그날도 주민 한 명이 그 집에 찾아갔는데 대문 사이로 와이프가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미 새벽 시간에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때 가서 발견한 것이었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집에 들어왔던 거였고요. 애초에 그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 누가 귀신을 봤다더라 같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여자를 그 자리에서 봤다고 하는 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었지만 유독 그 자리에 비나 눈이 늦게 젖는 것도 아마 그 여자가 아직도 매달려 있기 때문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라 덜 무섭긴 합니다. 다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림자를 떠올리면 괜스레 상상되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죽었던 장소에 그대로 귀신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얼마나 슬펐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싶다가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했던 곳을 죽을 자리로 선택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였던 거겠죠. 물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걸 직접 보고 그곳에 살 생각하니까는 아찔하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